안녕하세요. 투자 GPT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미국 정부 셧다운이 10월 1일부터 시작됐는데도 S&P 500하고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막 경신하고 있어요. 시장은 분명 혼란스러워 보이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강한 걸까요? 네, 이게 겉으로만 보면 정말 역설적인 상황이죠. 셧다운이라는 분명한 악재가 있는데도 시장은 오히려 그 이면의 다른 동력에 주목하는 것 같아요. 다른 동력이요? 네, 특히 최근에 발표된 민간 경제 지표들 있잖아요. 이게 예상보다 좀 부진하게 나왔어요. 아,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인다? 이런 기대감으로 작용해서 증시를 밀어 올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오히려 호재로 둔갑하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오늘 저희가 그래서 관련 자료들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 텐데요. 미리 결론부터 살짝 말씀드리자면 2026년 미국 증시는 위험한 유동성 장세가 될 가능성이 꽤 커 보입니다. 위험한 유동성 장세요? 네, 상승 동력은 분명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이 뭐랄까?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다 이런 거죠. 오늘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 이 복잡한 미국 증시 상황과 또 2026년 전망 그리고 이런 변동성 속에서 여러분이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투자 전략까지 미국과 글로벌 경제를 보는 시야를 확 넓히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크게 한 세 부분 정도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미국 증시가 왜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지 그 배경을 좀 진단해 보고요. 여러 혼재된 신호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둘째는 이제 핵심 주제죠. 2026년 미국 증시 전망, 그러니까 위험한 유동성 장세 시나리오를 유동성 공급의 성격, 그리고 관세 전쟁 가능성, 또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잠재적 영향, 이 세 가지 축으로 좀 심층 분석을 해볼 거고요. 유동성 관세 트럼프 중요하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예측되는 변동성 장세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 전략으로 개별 종목의 투자 심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공포 탐욕 시그널이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그 활용법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현재 시장 상황부터 좀 더 자세히 짚어보죠. 말씀하신 대로 10월 1일에 셧다운이 시작됐는데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다우랑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근데 기술지 중심의 나스닥은 좀 달랐죠. 네, 맞습니다. 그 반도체 장비 회사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여기에 대한 규제 우려가 좀 있었고요. 또 데이터 분석 기업인 팔란티어, 여기 시스템 결함 관련 보도도 나왔죠. 물론 팔란티어 측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만 네네. 아무튼 이런 개별 기술주 악재들이 좀 불거지면서 나스닥은 오히려 하락하는,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으로는 혼조세를 보인 겁니다. 셧다운 때문에 공식적인 정부 고용보고서 발표는 미뤄졌는데 오히려 민간 지표들이 시장 분위기를 바꿨다는 점이 참 흥미롭네요. 그렇습니다. 그 ADP 민간 고용 지표라고 있는데요. 이게 예상보다 좀 저조하게 나왔고요. 또 ISM 서비스업 지수 역시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위축 국면을 보였어요. 서비스업까지요? 네. 그러면서 경제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식고 있구나, 이런 인식이 확산된 거죠. 그래서 에드워드 존스나 웨스파고 같은 분석기관들은 이런 데이터가 연준에게 금리 인하를 서두르게 할 어떤 압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결국 나쁜 경제 뉴스가 오히려 증시에는 좋은 뉴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죠.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작용한 셈입니다. 하지만 숏다운 자체가 장기화될 가능성, 이거 여전히 남아있는 거 아닌가요? 과거 사례 보면 평균 한 8일 정도였지만 2018년 말에서 2019년 초에는 무려 35일이나 가기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셧다운 리스크를 너무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경고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메리프라이즈 같은 곳은 단기 변수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바이탈 놀리지 같은 곳에서는 투자자들이 지금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하죠. 시각이 좀 엇갈리네요. 네. 과거 데이터를 보면 셧다운이 종료된 후 6개월 뒤 증시는 평균적으로 한 8% 정도 상승하면서 결국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어떤 변동성 확대나 또 실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이런 거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불안 심리를 반영하는 다른 지표 움직임은 없었나요? 금값이 대표적이죠. 셧다운을 전후해서 급등세를 보였어요. 현물 가격은 온스당 3,800달러를 넘었고요. 선물 가격은 한때 3,900달러 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와, 금값이 그렇게 많이요? 네, 이게 단순히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만은 아니라고 봐요. 트럼프 행정부의 노골적인 연준 압박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같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는 거죠. 하긴 트럼프 행정부의 연준 압박은 계속 이슈가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골드만삭스 같은 투자은행은 내년 금값이 4,000달러, 뭐 상황에 따라서는 5,0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알쏭달쏭한 시장입니다. 긍정적인 신호랑 부정적인 신호가 막 뒤섞여 있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2026년 미국 증시는 그럼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통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보죠. 핵심 키워드는 아까 위험한 유동성 장세라고 하셨죠. 네, 김광석 교수님의 분석을 좀 빌리자면요.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이어질 시장은 유동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유동성이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2020년이나 21년처럼 그때 팬데믹 이후에 강력한 재정 부양책 쓰고 제로금리였잖아요. 네, 그쵸. 그때 정말 엄청났죠. 네, 그때처럼 실물 경제 회복 기대감을 동반한 그런 종류의 유동성 장세하고는 근본적으로 좀 다르다는 점입니다. 아,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번 유동성은요, 경제 펀더멘탈이 뭐 탄탄해서라기보다는 경기 침체나 어떤 위기 발생을 막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어쩌면 좀 다소 인위적으로 공급되는 그런 유동성에 가깝다는 거죠. 인위적인 유동성. 네, 그래서 위험한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겁니다. 준비가 좀 덜 된 상태에서 억지로 떠받치는 장세다 보니까 전반적인 상승 추세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어떤 변수에 의해서 잦은 조정이나 급락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게 2025년부터 이어진 피벗의 시대,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조가 계속될 거라는 전망하고도 연결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시장은 연준이 2026년, 뭐 길게는 2027년까지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과거처럼 다시 제로금리 시대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고요. 네, 상관이 높아진 지금의 금리 수준에서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어떤 적정 수준, 그러니까 새로운 중립금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자체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고요. 여러 위험 요인들이 불거질 때마다 시장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좀 고착화되고 있고 지정학적 불안도 여전한 상황에서 각국 정부가 경기 부양에 정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인데요. 특히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만약 다시 들어선다면 강력한 관세 정책을 예고하고 있어서 이게 세계 경제에 정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더라고요. 심지어 1930년대 대공황의 단초가 됐던 그 관세 전쟁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까지 나오던데요. 네,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우려라고 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그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보편적 관세 공약이 있잖아요. 이건 정말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라서 만약 현실화된다면 글로벌 교역 시스템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단순히 뭐 수출 기업의 비용 증가 문제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을 한번 보면요. 수입 부품에 관세가 붙으면 당연히 미국 내 생산 비용이 증가하겠죠. 네. 국산 자동차 수출도 타격을 입을 거고요. 이런 충격은 완성차 대기업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소 부품 협력업체들의 경영난, 또 고용 불안으로 이어져서 특정 지역 경제 전체를 침체시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밸류 체인 전체가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자료들을 보면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대공황 같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이런 분석도 있네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핵심은요, 각국 정부하고 중앙은행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했다는 점입니다. 학습 효과요? 네, 대공황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거다, 이런 기대가 깔려 있는 거죠. 재정적으로는 적자를 감소하고서라도 지출을 늘리고요. 예를 들면 한국의 2026년 예산 8.1% 증액이나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조정 OBBAP 같은 거죠. 그리고 통화정책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압박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마치 경제가 꼬꾸라지는 걸 막으려고 계속해서 돈을 푸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얼마 전에 한국에서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걱정이 많았죠. 네, 그게 시스템 위기로까지 번지지 않았던 것도 금융당국하고 기관들이 선제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고 자본을 확충하는 등 미리 대비를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즉, 위기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걸 막으려는 어떤 동적인 대응 노력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위기를 막기 위한 유동성 공급이 역설적이게도 자산 시장을 떠받치는 동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하지만 이런 방식이 계속 지속될 수는 없을 텐데요. 어떤 부작용이나 위험 요인들이 있을까요?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 중 하나는 미국 경제가 이중 쇼크에 직면하는 겁니다. 이중 쇼크요? 네. 물가는 쉽게 잡히지 않고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이게 물가 쇼크죠. 고용 시장은 예상보다 빠르게 냉각되는 이건 고용 쇼크고요. 상황이 동시에 발생하는 겁니다. 최근 지표들을 보면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한데 실업률은 조금씩 오르고 신규 일자리 증가세는 둔화되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거든요. 아, 전통적인 통화정책 대응 발식하고는 좀 상충되는 상황인데요. 보통은 물가를 잡은 뒤에 고용을 살리거나 반대로 하거나 하는데 말이죠. 바로 그 점이 연준의 딜레마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만약 들어서게 되면 연준의 독립성을 흔들려는 시도가 아주 노골화될 수 있다는 점도 큰 변수죠. 자료에 언급된 것처럼 스티븐 밀러 같은 인물을 연준 이사로 임명하려고 하거나 매파 성향의 쿡 이사 해임을 요구하고 차기 의장 후보를 막 거론하면서 길들이기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치적 압력이 커지겠군요. 그렇죠. 만약 이런 정치적 압력에 의해서 혹은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물가가 아직 불안정한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위험이 엄청 커지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관세 부과로 인한 공급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 공급발 인플레이션에 더해서 금리 인하로 인한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 수요 결인 인플레이션까지 더해지면서 2차 인플레이션 파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2차 인플레요? 네. 이렇게 되면 연준의 신뢰도는 정말 땅에 떨어질 수 있고요. 이건 달러화 가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폴 블루스타인 연구원의 지적처럼 미국의 금융시장 깊이나 유동성 같은 어떤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달러 패권 자체가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신뢰도 하락은 분명 큰 리스크 요인입니다. 금리 정책과 관련해서 스티프닝 현상 가능성도 언급되던데요. 이건 뭔가요? 스티프닝은 장기금리하고 단기금리 차이가 벌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금 상황에 대입해보면 연준이 기준금리, 즉 단기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미래의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자들이 장기국채 매입을 좀 꺼리게 되겠죠. 네, 불안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장기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장기금리는 오히려 상승하게 됩니다. 단기금리는 내려가는데 장기금리는 오르거나 덜 내려가면서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것. 이게 바로 스티프닝입니다. 이런 현상은 기업들의 장기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어서 또 다른 부담 요인이 됩니다.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도 문제 아닌가요? 결국 나라 빚이 늘어나는 건데 재정 건전성 악화는 괜찮을까요? 당연히 문제입니다. 재정 확장은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미래의 세금이나 성장을 담보로 현재의 소비를 늘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당겨 쓰는 거죠. 네. 이건 결국 국가 부채 증가로 이뤄져서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 사례처럼 재정 건전성을 무시한 어떤 포퓰리즘적인 재정 확대는 결국 국채 발행 부담 증가와 국가 신용 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죠. 미국도 비슷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부채 한도를 늘리는 법안 OBA 통과 이후에 미국 국채 발행 물량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늘어난 국채를 과연 누가 사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수요가 문제군요. 네, 과거의 큰손이었던 중국은 계속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이는 추세고요. 최근에 단기 국채 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른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은 주로 만기가 짧은 국채 위주로만 투자합니다. 즉, 장기 국채에 대한 꾸준한 매수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거죠. 만약 장기 국채 매수세가 부족하면 국채 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게 되고요. 이건 정부의 이자 부담을 늘릴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까지 높여서 투자를 위축시키는 소위 구축 효과,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건 결국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도 정말 큰 변수로 꼽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해야 할까요? 폴 블루스타인 연구원의 분석을 참고하면 몇 가지 특징이 보입니다. 첫째, 트럼프는 본능적으로 저금리를 선호해요. 아, 주가 때문에요? 네, 주가, 특히 다우지수 상승을 자기치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경기가 좋을 때조차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둘째, 강력한 관세 정책을 고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연구에 따라서는 미국 소비자에게 연간 수천 달러의 추가 부담을 지우고 기업들한테는 가격 통제 압력으로 작용해서 심하면 물품 부족 사태까지 야기할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금리를 원하는데 관세로 물가를 자극한다. 뭔가 좀 정책 목표가 충돌하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저금리를 통해서 성장을 촉진하고 싶어 하지만 그의 핵심 정책인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죠.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게 되고 이건 오히려 경제 성장에 부담을 주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꼬이네요. 네, 결과적으로 저성장과 고물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연준 압박을 통한 인위적인 금리 인하는 달러 약세를 유발할 수 있고요. 경제 제재 수단으로 달러의 지위를 남용하는 달러 무기화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 있습니다. 자, 들어보니 2026년 시장은 정말 변동성이 클 것 같습니다. 상승 가능성은 있지만 곳곳에 위험 요인이 도사리고 있네요.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마침 제공된 자료 중에 개별 종목의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새로운 지표가 소개됐던데요. 네, 그 하나증권에서 개발한 공포 탐욕 시그널이라는 지표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CNN의 Fear and Greed 인덱스가 시장 전체의 심리를 보여준다면 이 지표는 개별 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를 0점에서 100점 사이의 점수로 측정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아, 개별 종목 단위로요? 네, 점수에 따라서 매우 공포, 중립, 탐욕, 매우 탐욕 이렇게 5개 구간으로 심리 상태를 진단하고요. 개별 종목의 심리를 수치화한다니 참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가요? 단순히 주가 등락뿐만 아니라 가격 변동성, 거래량 변화, 그리고 해당 종목이 속한 시장 지수, 예를 들면 S&P 500의 움직임 같은 여러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거래량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터졌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공포감에 휩싸여서 투매, 즉 패닉셀에 나선 것으로 해석해서 공포 또는 매우 공포 신호를 보내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죠. 반대로 주가가 급등하면서 거래량이 폭증하면 탐욕에 의한 추격 매수나 집중 매수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탐욕 또는 매우 탐욕 신호를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 지표를 실제 투자에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요? 단순히 점수가 낮을 때 사고 높을 때 팔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하기보다는요. 투자 심리가 극단으로 쏠리는 지적을 포착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심리 지표가 아직 높은 수준이라면 아직 더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고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고요. 반대로 주가가 많이 올랐어도 심리 지표가 아직 과열 국면이 아니라면 상승 여력이 좀 더 남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 매매 신호라기보다는 심리의 온도를 재는 거군요. 네, 맞아요. 중요한 것은 이 지표가 과거 유사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얼마나 과민하게 반응했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기본 설정은 20점 이하를 매우 공포, 80점 이상을 매우 탐욕으로 보지만 투자자 성향에 따라 이 기준선은 조절할 수도 있고요. 백테스트 결과도 참고할 수 있다고요? 네, 자료에 따르면 특정 심리 구간, 예를 들어 매우 공포 구간에서 매수해서 다른 구간, 가령 매우 탐욕 구간에서 매도했을 경우에 과거 5년간의 누적 수익률이나 성공 확률, 즉 승률 같은 걸 보여주는 백테스트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거 유용하겠네요. 네, 이걸 통해서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데 참고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안정성을 중시한다면 매우 공포처럼 극단적인 비관론이 팽배할 때 분할 매수해서 매우 탐욕처럼 극단적인 낙관론이 나타날 때 분할 매도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투자자는요? 좀 더 거래 빈도를 높이고 싶다면 공포 구간에서 사서 중립이나 탐욕 구간에서 파는 전략도 가능하겠죠. 물론 종목의 특성마다 최적의 전략은 다를 수 있으니까 제공되는 백테스트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주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 엔비디아의 경우를 보면요. 2025년 4월 초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 발표 때문에 기술주 전반이 크게 하락했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때 이 공포 탐욕 시그널이 42점에서 21점으로 급락하면서 매우 공포 구간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요인들도 같이 고려해야겠지만 이런 극단적인 공포 심리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바닥에 근접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하나의 신호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 이후에 엔비디아 주가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지표든 100% 완벽할 수는 없겠죠. 이 지표만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리기는 좀 위험할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죠. 모든 기술적 지표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 공포 탐욕 시그널 역시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이동평균선, MA나 MACD 같은 다른 기술적 지표들과 함께 보면서 교차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차 확인이 중요하군요. 네,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 그러니까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위로 뚫고 올라가는 거죠. 이게 임박한 시점에 공포 탐욕 시그널이 매우 공포 구간에서 벗어나서 상승하기 시작한다면 추세 전환의 신뢰도를 좀 더 높게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MACD 오실레이터가 상승 전환하는 시점에 이 시그널이 낮은 구간에 있다면 매수 시점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핵심은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확률 높은 구간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2026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과 개인 투자자들의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망을 요약하자면 위험한 유동성 장세라는 그 표현처럼 상승 동력은 있지만 그 과정은 상당히 불안정하고 변동성이 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동시에 여러 리스크들이 상존해요. 예를 들면 끈질긴 인플레이션 재발 위험, 기업들의 실적 둔화 가능성, 점점 늘어나는 정부 부채 부담, 그리고 예측하기 정말 어려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 같은 것들이죠. 복잡적이네요. 그렇죠. 게다가 그 김영익 교수님 분석처럼 버핏 지수, GDP 대비 시가총액나 M2, 광의통화 대비 시가총액 같은 지표들을 보면 현재 미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도 반드시 인지해야 할 부분입니다. 고평가 논란도 있군요. 네, 특히 시장 상승을 주도해온 AI 관련주들, 이런 주식들은 이제 막연한 기대감을 넘어서 실제 이익 성장으로 증명해야 하는 그런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요? 몇 가지 원칙을 세우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시장의 심리 변화를 읽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살펴본 공포 탐욕 시그널 같은 지표들을 참고해서 시장이 극단적인 공포나 탐욕에 빠져 있을 때 이걸 역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다른 펀더멘털 및 기술적 지표들과 교차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죠. 섣부른 역발상 투자는 위험할 수 있으니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둘째는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니까 특정 시점에 모든 자금을 투입하기보다는 꾸준히 나누어 투자하는 분할 매수, 그리고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거나 위험 신호가 감지될 때 나누어 파는 분할 매도 원칙을 통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기본이지만 중요하죠. 네. 셋째는 단기적인 시장의 등락이나 뉴스, 예를 들면 셧다운 같은 정치적 이슈나 개별 기업의 단기 악재 같은 것에 감정적으로 휘둘리기보다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에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를 단순히 자동차 판매량이 아니라 AI나 자율주행 기술 기업으로 바라본다면 분기별 인도량 수치 변화에 좀 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의 조언도 있을까요? 네, 현재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미국 주식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익 교수님 제안처럼 향후 달러와 약세 전환 가능성이나 미국 외 다른 지역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자산 매분 차원에서 포트폴리오를 일부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각자의 투자 목표나 위험 감수 능력에 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고요. 오늘은 셧다운 이슈 속에서도 사상 최고치를 넘보는 미국 증시의 복잡한 속내를 한번 들여다봤고요. 또 2026년을 향한 위험한 유동성 장세와 그 안에 숨겨진 다양한 기회와 위험 요인들을 깊이 있게 분석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동성 속에서 투자 심리를 활용하는 공포 탐욕 시그널, 지표까지 살펴보면서 실질적인 투자 전략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앞으로 펼쳐질 시장은 분명 쉽지만은 않겠지만 기회 또한 존재할 것입니다.
유동성의 힘이 시장을 지지할 수는 있겠지만 언제든 예기치 못한 조정이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셔야 하고요. 중요한 것은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감정적인 매매를 하기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분석,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이걸 꾸준히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내용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여정에 조금이나마 통찰과 도움을 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